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시크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회사가 만든 R1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 플랫폼인데요. 이 40살의 창업자 량원평하고 이 30살짜리 개발자 러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중국산 AI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것이 세상에 발표됐는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그날 하루에 17%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TSMC도 13% 떨어졌고요. 또 이 TSMC의 HBM이라고 하는 이 D램 복합체 이것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여기도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나라들마다 이 딥시크를 차단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국방부, 외교부, 통상산업부 뭐 전 부처들이 다 딥시크를 차단하겠다고 야단이고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그 서버에서 차단을 해버리고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주소창에다가요. DEEPSEK를 치고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Start Now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이제 입력창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또 시키고 싶은 거 이런 거 입력하시면 알아서 걔가 답을 달아줍니다. 뭐 웬만한 거 다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민감한 개인정보 이런 거 넘어가지 않게 거기다가 마구 집어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챗GPT 사용해 보셨어요? 이런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새로운 게 하나 나왔다고 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그것은요. 딥시크의 개발비 그것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성비가 끝내주는 거예요. 챗GPT 무료 버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비가 보통 얼마가 들어가냐면 모형 하나가 1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딥시크 개발 비용은 얼마냐? 560만 달러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560만 달러가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아니냐 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 표는요. AI의 사용량 이것은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이 되는데 100만 토크당 비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100만 토큰당 비용은 얼마냐면 20 내지 40달러인 거예요. 근데 딥시크가 만든 이 R1의 100만 토큰당 비용은 2.3달러에서 2.7달러. 그러니까 거의 8분의 1 수준인 거죠. 딥시크의 R1이 챗GPT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가격은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싼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거죠. 왜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미국의 모형들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과는 달리 계산 방식, 추론 방법 이런 것들을 바꿨대요. 그래서 추론의 단계를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또 요즘에 계속 제기되는 의문이 뭐냐면 지식 증류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일종의 편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딥시크와 챗GPT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넣어놓고요. 나오는 답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같아지도록 딥시크의 속의 모형을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 증류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편법이다 라고 하는데 그 뭐 편법 썼다고 해서 그게 불법도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성비가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미국의 AI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뭐 다른 대부분 나라의 이 AI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이렇게 못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 첫 번째는 이 AI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려면 수많은 첨단 GPU들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첨단 GPU들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첨단 GPU는 주로 누가 만드느냐?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죠. 가장 좋은 걸 만드는 데가.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첨단 GPU가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AI 개발자들, 데이터 센터들은 최첨단 GPU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픈 AI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전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최첨단 GPU들을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할 수 없어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공산당의 사상 통제, 바로 그 문제인 거죠. AI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말이죠,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AI가 중국의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중국의 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탱크를 동원해서 짓밟은 겁니다. 그런 답을 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공산당한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AI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팩트가 나오지 못하도록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불온한 답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얼마나 코스트가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AI 개발하는데 중국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첨단 GPU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산당의 사상 통제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AI 플랫폼을 개발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다들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가성비의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셈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요, 이 딥시크 같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 4,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괴물들이 탄생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기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딥시크를 뭐 정부 차원에서 다 차단을 하고 한국 기업들도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딥시크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이 딥시크라고 하는 것의 이 모형은요, 이거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써도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뭔가를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뭐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업계는요 여러 가지의 충격파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여기가 충격파가 클 거고요. 또 전력 산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미 그 충격파는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AI 모형을 개발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고성능 GPU들이 엄청나게 지금까지는 필요했었죠. 그런데 딥시크가 가져온 충격파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는 그렇게 고성능 GPU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GPU로도 괜찮아. 값이 싼 거로도 괜찮아. 그리고 양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GPU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해오던 엔비디아, TSMC, HBM을 공급해오던 SK 하이닉스, 여기는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고 주가도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 그래프에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업도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거예요. 근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자체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데도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거죠. 전력 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붐을 일으키면서 전력 소모량이 기존보다 30 내지 40% 더 추가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AI 기업들마다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들도 그렇고 이 원자력 발전 기업들하고 다 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용으로 발전기를 돌려줘. 이런 계약들을 맺은 거죠. 그런데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뀐 거죠. 기존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컴퓨터도 그만큼 돌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발전 기업들, G 베르노바라고 한다든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이런 전력 회사들, 여기도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겁니다. 또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잖아요. 이 회사도 딥시크가 나온 당일에 주가가 9%나 넘게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딥시크로 인해서. 이거 안 좋은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가성비가 끝내주는 물건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그것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AI라고 하는 이 상품 자체의 가성비가 끝내주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류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만 봐도 그런데요. 사실 인류가 풍요로워진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제가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진 것들만 말씀을 드렸죠. 떨어진 주가들은 뭡니까? 굉장히 비싼 AI를 만들던 기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성비 좋은 AI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AI를 갖다가 쓰는 페이스북의 메타라든가 애플, 여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AI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더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걸 공짜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AI도 똑같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식당에 가보시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접시 실어 나르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로봇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인조인간들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매우 편해지는 거죠. 저는 요즘에 다글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다가 영상 링크를 올려놓으면 모두 이 텍스트로 바꿔주고 요약도 해주고 하는 AI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이트예요. 요약 기능을 써보니까 아직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요약을 엉터리로 하고 요약을 틀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텍스트로 받아쓰기 하는 기능 이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웬만큼 좀 긴 영상 같은 거 이걸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걔한테 맡겨놓고 텍스트를 받아서 건너뛰어가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간을 절약합니다만은 AI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의 이 생산성을 매우 높여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러다가 인간의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인간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산업혁명 때부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공장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죠. 또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니까 이 마차를 끌고 다니던 이 마부들이 나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자동차 못 가게 자동차 앞에 서서 빨간 길을 들고 기수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무력화시켰거든요.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인구가 그때 이후로 최소 10배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실업자로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업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낡은 일자리들 다 없어졌죠? 마부라고 하는 일자리 다 없어졌잖아요. 지게꾼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됐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죠. 기계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소득을 주는 일자리들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간과 AI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생산성, 이것이 훨씬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것들이 생산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AI가 소비합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갖다 써요? 뭐 전기는 좀 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AI는 소비를 즐기지 않아요. 소비를 즐기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생산물들, 그거 누가 씁니까? 그건 인간이 쓸 수밖에 없어요. AI는 쓰지 않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인간이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소비들을 지금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을 다닌다? 정말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누구나 다 해외여행 다녀요. 해외여행 때문에 생겨난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기계가 만들어낸 일자리들인 겁니다. 또 성형수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K-팝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 풍요를 가지고 우리는 얼굴을 뜯어 고치기 시작했고 뭐 노는 데에다가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다 일자리들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계가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왔고 그 풍요가 새로운 소비를 촉진을 했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AI가 많은 일자리들을 없앨 겁니다. 특히 고급 직종들 이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없앨 거예요. 예를 들어 법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법조문 그리고 국내외 판례들을 찾아보고 어떤 게 여기에 적합한지를 배치를 시키는 일이잖아요. 검색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검색이라면요, AI가 인간 법관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관이 하는 일은 한 90% 정도는 없어질 겁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MRI, 엑스레이 사진 뭐 이런 거 찍고 판독하고 이거 하는 거 인간 의사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고 정확합니다. 자, 그럼 법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고급 직종 일자리 이거 다 사라지게 될까요? 그 일의 상당 부분은 사라지지만 그 직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법관과 의사가 하는 일이 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책임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의학적인 처방을 내린다.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0% 확실한 건 없어요. 다 뭔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처방,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AI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는 인간의 몫이죠. 또 대화라고 하는 거, 환자와 대화를 한다. 또 변호사 같으면 의뢰인과 대화를 한다. 설득을 한다.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 의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법관, 의사 이런 것들 그 일의 상당 부분은 사라지겠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 될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서 지금은 병도 아닌 것을 병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정신적인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니 우울증이 무슨 병이에요 그게?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운동 잘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우울한 심리 상태, 이 심리 상태를 힘들이지 않고 개선하는데 기꺼이 돈을 쓸 의향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조언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겨난 거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AI는 일자리를 없앨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뭔가를 생산해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인간에게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 소비자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되겠죠. 얼굴 모양도 더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 돈을 내고 푸념도 늘어놓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우주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될 겁니다. 인간을 위한. AI는 소비를 즐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I는 소비를 즐기지 않는다. AI는 생산을 한다.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AI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